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농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백세 장수 시대에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는 것은 누구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은퇴한 신중년이 되어 궁핍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매사에 여유로움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태기, 즉 원치 않는 사유로 중도 퇴직을 하거나 사업상의 실패로 인해 인생 후반전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재기하고 일어서서 이제 65세의 나이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어느 농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은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협력 생태계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건설사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부도를 맞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인생의 후반전에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 하는 소득의 크레바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소득의 크레바스기를 맞이하여 그 크레바스를 극복하고 농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다는 신념. 둘째, 적은 비용으로 농지의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농부에게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따른다는 점. 넷째, 농작물의 판로가 생각보다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는 농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공한 농업인으로서 소득의 크레바스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후진들에게 전해주는 농부의 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에게는 일정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부, 소위 농업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몇 가지 기준 중 각 하나씩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째, 300평 이상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1년에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 연간 농산물의 판매 실적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 하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의 조합원인 자. 또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이나 양봉을 하는 자. 또 하나는 330제곱미터 소위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 등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5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면 농업인으로 간주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농업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이 지급이 되고 농업지원금이라든지 농기구를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가 면세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과 수당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창업자금 지원이 3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농가,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농업 종합자금 대출 등이 가능한데 단서가 있습니다. 농업의 소득이 연간 농업 외 소득이, 즉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안 되는 제한이 달려 있습니다. 일정 기간 농업으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농업시설지원금과 다양한 대출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0시간 이상 농업교육 이수 조건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100시간 농업 교육 이수는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를 녹구하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구입 시 취등록세의 그 감면이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만 65세가 되시기 전에 이런 사전 교육도 받고 준비를 갖춰 놓으면 여기 땅 하고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원 정책을 감안해서 그림을 그리고 농업이라는 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농업진흥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 조사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제곱미터당 소득이 높은 작목은 촉성오이. 촉성오이라는 것은 이제 숙성을 빨리 시키는 오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에 3년자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시슬딸기, 시슬포도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물, 어떤 작물을 전략적으로 재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유의사항은 뭐든지 잘 된다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느 트렌드로 가져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농부의 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되겠다고 꿈을 소위 빅픽처를 그린다고 하면 재배 면적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재배 전략의 품종은 전략적으로 어떤 품종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시설 전략, 하우스 설비에 이분은 이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억 2천이 소요된다고 하면 6천만 원 자기 돈만 있으면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전략. 나는 투자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5년 내내 다 뽑아내겠다. 아니면 나는 장기적으로 10년까지 가져가겠다. 거기에 따른 어떤 재무 플랜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까지 갈 수도 있는 감가상각이지만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약 5년 정도를 감가상각 기간으로 실질적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어느 은퇴 농부의 기농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 금액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했고 자금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수도권에 약 48평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어떻게 그 농사 짓는 기간에 거주 대책을 마련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퇴 전에 귀농에 대한 사전 조사와 교육 이수 등을 철저히 해서 65세에 은퇴하기 전에 모든 귀농에 대한 준비를 갖춰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거주하던 48평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그 전세 자금 5억 원을 손에 쥐고 귀농 자금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주 지역에 1000평 밭을 구매했는데요. 물론 이제 생산 관리 지역 농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매입가가 4억 원입니다. 그 매입가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자신이 마련한 5억 원이라는 전세 자금 중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차입금 2억 원인데 이자율 4%의 그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200평짜리 5개 동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평의 농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200평짜리 비닐하우스 5개를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닐하우스에 대한 투자 비용이 총 1억 2,500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니 절반인 50%만 자기 부담액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6억 2,500만 원의
실투자금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하수 전기공사 비용으로 1,500만 원, 기타 농자재비로 5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잘 지었겠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1,000평의 농지 위에 촉성 오이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 매출액이 연간 1억 8천만 원. 매출 원가는 본인의 인건비를 감안해서 본인의 인건비와 이제 그 외부 인력 고용을 통해서 약 9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이 대략 한 50% 정도가 본인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투자했던 농자재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5년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감가상각액이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영업이익이 6,550이 나왔으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가 되겠죠. 본인의 인건비를 공제하고도 6,550만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네요. 매출은 1,000평의 농지에서 촉성오이 30kg씩 2,000원에 판매를 해서 이것이 3기작으로 이어지니까 1년에 3기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출액이 1억 8천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5년이면 영업이익 6,550만 원에 대해서 5년을 곱하기 하면 5, 25, 5, 6, 30 벌써 3억 2천이 넘네요. 그 금액이면 결국은 투자를 했던 농지 4억 원, 농지 4억 원에 대한 땅이 차익금 변제가 거의 다 이루어지면서 여주의 1,000평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농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재수가 좋으면 택지로 전환이 돼서 막 개발 붐이 일어난다고 하면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더라도 이 수도권에서의 농지는 계속적으로 지가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지의 지가 상승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부동산 투자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 많이 나는 영업이익으로 여유로운 대인관계도 하고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은 사실 65세에 이르러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약 제가 보기에는 50대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가정을 준비해 나간다면 상당히 그 인생의 후반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홀랜더라는 사람이 정리한 성격 유형에 기반해서 정리한 직업 흥미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홀랜더의 직업 흥미 유형이라고 하죠. 사실 기농을 하면 몸으로 때우는 일을 내가 이 일을 해냈을 거 하는 위구심부터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업의 흥미도가 이런 육각형의 구조 속에서 들어간다고 할 때 과연 나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리고 나의 유형이 농부의 길과 잘 맞지는 않지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육각형 모형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현실형의 직업 흥미 유형입니다. R은 realistic, 현실적이라는 얘기인데 실내보다 옥외 활동을 더 좋아하고 기계 도구를 조작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농부나 기술직, 비행기 조종사 등이 해당되는 직업 흥미 유형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업 흥미도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리얼리스틱에 해당되는 흥미도가 나온다면 100% 농부의 길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I로 표시되는데요. 과학적 탐구적 성향이 강하며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직업 유형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나 의사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농부가 될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탐구형이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예술형이라는 직업관이 있는데 이 예술형은 아트가 되겠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는 개성이 강한 성향의 직업의 흥미가 높은 유형입니다. 문학가나 미술가, 조각가, 음악가 등이 예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형은 소셜. 사회형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단 속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으로 봉사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교사나 상담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취형입니다. 진취형은 엔트레프로너, 일종의 그 기업가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배적이고 진취적이며 경쟁적인 성향으로 정치가, 사업가, 연출가 등에서 그 직업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간섭형. 간섭형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자료를 잘 처리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좋아하는 직업 유형으로 사무직 근로자, 언행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그 베이비 부모,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이 저와 같은 이런 간섭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형이죠. 그래서 애매한 영역입니다. 은퇴를 하면은 이런 사무형을 효용을 다시 해주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리얼리스틱한 농부의 길과 같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 보는 것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직업 흥미도는 폴란드의 육각형 모형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직업에 흥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성과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흥미가 워낙 강하다고 합니다. 실력은 반복적인 연습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에 밝은 것처럼 모두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강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복적인 스킬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스킬이 쌓이고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런 농업이라는 분야도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행복한 농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 되시는 분은 신중년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체면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적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비형으로부터 벗어나 현장 위주의 작업을 하는 농부의 삶과 같은 현실적인 직업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신중년이 되면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작업을 집행하는 체면 유지비를 잊어버리라는 예의하고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중년이 되면 소득의 크레바스의 환경 속에서 경조사와 관련하여 한 번씩 결례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 선배들이 상당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강조하는 것이 고집부리지 않기입니다. 신중년이 되면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해서 고집불통의 꼰대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일수록 겸손과 인내와 정직과 조화로워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빅픽처를 그리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가는 변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빈 땅에 고구마를 심어 고구마를 수확하여 부어내는 것도 혁신적 변화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고구마를 심는 것 같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올고 있는 농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거두어 수확을 해낸다면 이것은 혁신적 변화를 창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부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성공적인 3가지 팁에서부터 반태나 언투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부의 자격 요건부터 갖추고 전략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무슨 영농을 경영해 나가면 돈이 될 것인가를 현장에 가서 배워가며 영농사업을 진행해 본다면 찌드는 수입으로 짜증나는 삶이 아닌 푸근한 옆집 아저씨와도 같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년 여러분, 열심히 살아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